안녕하세요. 판도라입니다. 판도라의 격리실무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퇴직금에 대해서 좀 배워볼 거예요. 퇴직금 중에서는 일반 퇴직금이 있고, DB형이 있고, DC형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거는 저는 이지집합건물 회계 컨설팅 대표로 근무하고 있고요. 네이버 카페 같은 이름으로 네이버 카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집합건물 교육의 모든 것 에듀파에서 강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 내용은 제가 우리 집합건물 격리 실무에 대해서 한 23강 정도 교육한 거거든요. 그 내용 중에 일부를 발췌해서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퇴직급여의 종류에는요, 여러분, 퇴직급여에는 퇴직금하고 퇴직연금 제도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 퇴직급여에 대해서 우리가 받으려고 그러면 퇴직금이죠. 흔히 우리가 말하는 퇴직금을 받으려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조건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퇴직급여법 제4조 1항에 있습니다. 즉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 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즉 퇴직금 제도나 퇴직연금 제도 중에 하나를 설정해야 되고, 다만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나 4주간을 평균해서 1주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면 이거는 이럴 경우엔 안 줘도 돼. 그러니까 줘야 돼 라는 거는 어떻게 될까요? 퇴직금을 주기 위해서는 1년 이상 근로를 하고 1주 평균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된다라는 얘기겠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근데 주로 보통 우리가 몇 시간 근무하죠? 주 40시간 보통 근무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충분히 되고, 근데 1년에서 하루라도 모자르면은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퇴직금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1년 이상 무조건 근무하고. 근데 어떤 분들이 헷갈리시는 게요. 연차는 1년 미만도 주죠. 그죠? 그리고 퇴직금은 1년 미만은 안 줍니다. 근데 또 반대로 여러분, 연차는 1년이 지나고 2년이 안 되면은 연차 발생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죠? 퇴직금은 어때요? 1년이 넘고 2년이 안 됐을 때 퇴직금 발생하나요? 안 발생하나요? 발생하죠. 퇴직금은 무조건 1년이 넘으면 그 이후부터는 하루라도 되면은 그 날짜에 맞춰 퇴직금을 줘요. 근데 연차는 단위가 1년 플러스 1일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첫 해만 빼고. 첫 해는 1년이 안 되더라도 그냥 주잖아요. 그죠? 월차처럼 개념으로 주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퇴직급여는요, 퇴직금 제도랑 퇴직연금 제도가 있어요. 퇴직금 제도는 우리가 흔히 주는 그 월급, 우리가 모아놨다가 주는 그 퇴직금 있잖아요. 그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로자 퇴직 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직접 지급하는 걸 이야기해요. 우리 퇴직금, 따로 퇴직충당금, 이렇게 모아놓잖아요. 이렇게 모아놔가지고 그거를 우리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거, 그거를 퇴직금 제도라고 얘기를 하고요. 퇴직연금 제도라는 거는 그 사용자가 내 통장에 넣어놨다가 주는 게 아니라 이거를 금융기관에 적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퇴직급여 재원을 퇴직연금 사업자, 금융기관에 적립했다가 근로자는 퇴직 시에 금융기관에서 퇴직금을 수령한다. 이거 왜 이런 거를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그냥 되게 은행 배불려 주려고 이걸 만들었을까요? 아니죠. 왜 그랬냐면 회사들이 자꾸 폐업을 하잖아요. 1년 안 돼서 폐업하고 이렇게 되다 보면 갑자기 폐업하고 2년 3년 넘었는데 갑자기 폐업하고 이런 경우에는 직원들이 어떻게 돼요? 퇴직금을 못 받겠죠. 그래서 그런 거를 막기 위해서 이 퇴직연금 제도를 시행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회사는 망하더라도 금융기관 자체에다가 보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기관에서 지급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겠죠. 자, 그러면은 퇴직금, 아까 전에 제가 여기 보여드렸던 퇴직금 제도하고 퇴직연금 제도 있잖아요. 퇴직금 제도는 이제 회사에서 말 그대로 하는 거고, 퇴직연금 제도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무슨 형과 무슨 형이 있냐면 DB형과 DC형이 있어요.
DB형과 DC형이 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회사가 퇴직급여 지급을 위해 재원을 퇴직연금 사업자에 적립하고 근로자가 퇴직할 때 퇴직급여를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퇴직금, 우리는 이거는 회사에서 퇴사자에게 직접 제금할 때는 원천신고 기재란에다 우리 원천징수 영수증, 아니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할 때 퇴직소 등 그 외 A22 안에 신고를 해요. 자, 그러면 확정급여형 DB형은 뭔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원천징수 의무자가 이제 회사인데요. 연금 사업자가 퇴직자에게 지급을 해요. 근데 퇴직연금의 적립금과 운용수입은 매 귀속은 회사이므로 사용자 회사가 원천징수 의무자예요. 이것도 A21안에 하는데 무슨 얘기냐? 자, 확정급여형을 지급을 할 때는요. 우리 이름, 제가 만약에 그 이지집합건물 회계컨설팅이라는 회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회사 명의가 누구냐면 이지집합건물 회사, 그 통장 명의가 누구냐면 이지집합건물 회계컨설팅이에요. 아니, 이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직원들에 대해서 12월 31일 날 퇴사를 할 때 얼마가 나올지 우리가 예산을 짰죠. 예산 금액을 해서 여기다가 김말동, 판도라, 김새똥, 이새똥, 김경리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의 급여를 모두 다 한꺼번에 얼마가 나올지 100만 원이 나올지 200만 원이 나올지 이렇게 해서 요 금액을 이 통장에다 쏙 집어넣는 거예요. 개별이 아니라 전체적인 금액, 그 사람들한테 지급해야 될 전체적인 퇴직금을 여기 안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쏙 집어넣어요. 근데 이거 이름이 누구 명의예요? 이름 명의가 누구 명의죠? 회사 명의죠? 그럼 여기서 나온 이자 수입은 누가 가질까요? 회사가 갖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손해가 생긴다. 그럼 누가 책임질까요? 회사가 책임집니다. 즉 DB형은 그 이자도 회사가 갖고 손해도 회사가 받는 거예요. 자, 요거에 대한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여러분 위탁사가 있어요. A 위탁사가 도급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도급으로 계약을 해서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이렇게 퇴직금 이렇게 4년 동안 여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근무하던 김경리라는 분이 2022년 3월 달에 퇴사를 했어요. 3월 31일 날 퇴사를 했어요. 이런 경우 확정급여형 DB형인 경우에는요. 어떠냐? 월급을 어느 기점으로 할까요? 퇴직금 요거랑 계산하는 걸 똑같이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퇴사하기로 한 날에 그 앞에 3개월치 급여로 2019년부터 2022년 거를 모두 계산을 해줍니다. 확정급여형 DB형은.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도급사, 위탁사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각각 급여에 맞춰서 거뒀다. 그냥 퇴직금을. 그럴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덜 거둘 수가 있겠죠. 책임은 누가 진다는데? 도급사 업장에서 져야 되죠. 자, 그러면 또 이런 경우 있죠. 옛날에 평균임금으로 우리가 퇴직금을 예산을 짜서 요거를 모아놓고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알고 보니까 통상임금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상임금으로 계산했더니 통상임금으로 계산을 했어요. 그랬더니 훨씬 모아놓은 돈보다 받아야 될 돈이 많을 수가 있죠. 그럴 경우에도 확정급여형 같은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지급을 해줘야 돼요. 자, 이런 문제 이렇게 되고 대신에 한동안 되게 핫 이슈가 됐던 통상임금, 평균임금에 관련해서 확정기여형이라는 거에는 아예 그런 뭐 평균임금이 더 많으면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많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해라. 이런 내용 자체가 확정기여형에는 해당되지 않아요. 이건 뭐냐? 확정기여형은요. 근로자, 이 원천징수 의무자 자체가 퇴직연금 사업자예요.
그래서 근로자 개인별로 자기 책임으로 운영 퇴직 시 원금과 운영 수입을 수령한다. 퇴직연금 사업자가 지급자고요. 회사는 퇴사직 연금 납입 시 퇴직연금으로 송금 처리를 합니다. 자, 이거는 그 원천세 신고할 때 A21 퇴직소득 그 외에 A21 퇴직연금란에다 그 신고를 하고요. 이거는 어떤 건지 좀 보여드릴게요. 자, 아까 확정급여형이 회사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었죠. 회사 명의로 통장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자라던가 손해라던가 이거를 모두 다 회사가 껴안아요. 반대로 확정기여형 DC형은 어떠냐면 한 명 한 명당 통장을 만들어요. 김경리, 이소장, 뭐 오서무 이렇게 한 명 한 명당 그 퇴직 연금 통장을 만들고요. 그 사람에 해당되는 금액을 넣어줘요. 한 명 한 명씩. 그리고 요 금액은 그 사람의 월급 있잖아요. 그 사람이 받아야 되는 퇴직금 있죠. 그 퇴직금 기준으로 해서 12분의 1로 해서 넣어주는 거예요. 각각.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어떻게 써요? 이게 누구 이름으로 돼 있어요? 누구 이름으로 돼 있어요? 개개인 이름으로 돼 있죠. 개개인 이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책임을 누가 져요? 근로자 개인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근로자 개인이. 그래서 요게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시면은 위탁사에서는 예전에는요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위탁사에서는 처음에는 이렇게 되면은 내가 DB형 확정급여형 DB로 하면 여기에 나오는 이자 같은 걸 다 내가 가지니까 나한테 유리하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도급으로 계속 받거나 그럴 경우나 아니면은 위탁으로 받다고 이제 위탁으로 할 때는 걔네가 주니까 상관이 없는데 도급사업장이에요. 도급사업장인 경우 어떻게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까 2019, 20, 21 요때 내가 받은 거는 평균 요때 급여를 평균으로 해서 내가 도급비에서 퇴직충당금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때는 100원이었어요. 이때는 퇴직금이 한 1년에 100원이었어요. 근데 2020년 월급을 계산해 보니까 120만 원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확정급여형은 아까 3개월치, 최종 3개월치, 2022년 최종 3개월치로 받는다고 그랬으니까 계산한다 그랬으니까 2019년부터 2020년께 2022년도 최종 월급으로 그 3개월치로 계산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어때요? 내가 거둔 비용보다 줘야 될 돈이 많죠? 줘야 될 돈이 많잖아요. 지급해야 될 돈이 많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위탁사에서 그러면 힘들겠어요? 안 힘들겠어요? 힘들죠. 그래서 확정급여형에서 확정기여형으로 많이 바꾸는 겁니다. 이해가 좀 되시나요? 확정급여형은 최종 3개월 내가 퇴사하는 기준 최종 3개월치의 급여로 하는 것이고 이 확정기여형은 내가 매달 받아야 될 그 돈을 매달 주는 거예요. 매달 그 금액만큼 걷어서 줘요. 걷어서 내 명의로 된 통장으로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만약에 급여가 인상이 갑자기 되더라도 의미가 없어요. 이미 내가 그달치 급여를 각각 넣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또 제가 말씀드렸죠. 게다가 만약에 그 평균임금으로 우리는 원래 걷었는데 통상임금으로 달래요. 그러면 법에 의해서는 통상임금으로 줘야 되죠. 그게 근로기준법이니까. 근데 그러면은 통상임금의 금액이 훨씬 커요. 그렇게 되는 경우도 DB형일 경우에는 줘야 돼요. 추가로 줘야 돼요. 근데 DC형은 추가로 주지 않는다. 왜냐면 그 월급의 12분의 1을 해서 매달 넣는 거니까. DC형 자체는 아예 그거 해당이 없어요. 뭐 통상임금, 평균임금 이런 거 해당이 없어요. 그냥 12분의 1, 월급의 12분의 1을 넣는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차이인지 이해가 되세요? 자, 일반 퇴직금과 확정급여형은 계산 방식이 동일하고 확정기여형인 DC형은 계산 방법이 다르다. 이거는
월급의 12분의 1 해당되는 금액을 매달 넣는다. 그래서 월급이 인상이 되면 이만큼 더 추가해서 그달 거를 넣는다. 그 전달 거는 상관이 없다. 그리고 확정급여형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그 평균임금이 아니라 통상임금, 평균임금으로 모아놨다 하더라도 통상임금으로 줘야 된다. 이게 더 커가지고 그러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해 줘야 된다. 확정기여형은 아예 그런 내용이 없다. 평균임금, 통상임금 그런 내용이 없다. 그냥 내가 거둔 만큼만 주면 된다. 그리고 책임도 본인이다. 자, 그리고 어떤 거를 또 질문을 하시냐면 또 확정기여형에서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게 그럼 1년이 안 된 경우는 어떠나요? 물어봐요. 1년 안 되면 안 주는 거예요, 여러분. 1년 안 되면 이분한테 퇴직금 자체가 발생을 안 하니까 안 주는 겁니다. 다시 그냥 회사로 환입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중도 인출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요거는 퇴직급여법 제8조 제2항 22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몇 가지 사유로 인출을 할 수 있어요. 중도 인출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DB형은 안 돼요. 확정급여형인 DB형은 중도 인출 규정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중도 인출을 할 수 있는 거는 어떤 건지 볼까요?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무주택자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거나 근로자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아파서 아야아야 해서 요양에 대해서 근로자가 요양비를 부담하거나 파산, 망했죠. 파산 선고, 회생 절차 개시 결정, 파산을 선고를 해서 파산 선고하고 회생 절차 5년을 받은 경우, 그 다음에 재난으로 다 어려운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에 근로시간 단축 입법 시행으로 퇴직금이 감소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퇴직금 DC형은 우리 퇴직금과 DC형, 일반 퇴직금과 DC형은 거의 다 가능하다. 퇴직금은 이 경우 모두 가능하고 DC형은 근로시간 단축 입법 시행으로 퇴직금이 감소하는 경우만 안 돼요. 또 왜 이거는 안 될까요, 여러분? 이거는 왜 안 될까요? 이분은 이미 예전에 했던 거는 다 예전 금액으로 받았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근로 시간이 단축돼서 급여가 만약에 줄어든다. 그래도 예전 건 그대로 살아있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것만 줄어드는 겁니다. 하지만 퇴직금은 어때요? 3개월 치료하죠. 평균 3개월 치료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줄어든 거 3개월 치료하면 예전 것까지 다 까이잖아요. 돈이. 그렇기 때문에 퇴직금이 근로시간 단축돼서 퇴직금이 감소하는 경우에 이 퇴직금을 중도 인출이 가능해요. 퇴직금은. 근데 DC형은 그럴 필요가 없다. 어차피 그때 거는 남아있고 지금 현재 12분의 1로 해서 또 지금 줄어든 금액으로 해서 지금 하고 예전 거는 이미 남아있으니까 내가 예전에는 이미 12분의 1씩 적립해놨으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DB형은 어떻다 그랬죠? DB형은 아예 중도 인출 규정이 없어요. 아예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도 인출이 안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설명하면 퇴직금과 DC형과 DB형이 있는데 일반 퇴직금형은 국가에서 정한 이 사용자 퇴직급여법에 정한 거에 따라서 퇴직금 중도 인출이 돼요. 그리고 DC형도 개인이 받는 DC형도 대부분의 것은 가능해요. 근데 한 가지만 안 되는 거는 근로시간 단축 입법 시행으로 퇴직금이 감소하는 경우, 얘는 왜 안 되냐? 얘는 왜 안 되냐? 이미 그 전거는 안 움직여, 금액이. 그리고 새롭게 급여가 줄어들었을 때는 그 줄어든 급여에 맞춰서 12분의 1을 주기 때문에 예전의 거랑은 상관없기 때문에 굳이 얘네는 줄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DB형은 아예 중도 인출 규정이 없다. 근데 왜 없느냐? DB형은요. 중도 인출 규정이 없는데 그걸 왜 미허용하냐? 중도 인출하는 거를 왜 중간정산하는 거를 왜 미허용하냐? 퇴직급여 부담금을 적립하고 그 운용에 대한 수입 주체가 근로자가 아니고 회사죠.
회사가 주체, 이름이 대표, 그 입주자 대표 회의 회장 아니면 뭐 이지 집합 건물 회계 컨설팅 그 회사 이름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근로자 퇴사 시 퇴직 급여액 확정으로 재직 중 수급액 확정이 불가하다. 즉 무슨 얘기예요? 다른 이 사람 급여가 만약에 높아지면 중도 인출을 해버리면 그 금액에 따라서 다른 사람 거가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거. 수급액이 재직 중이 금액이 확정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뭐라고 해야 되지? 이분이요. 그 퇴직 그 끝에 3개월치로 원래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의 수급의 확정이 불가하고 중도 이출 시 적립 비율이 낮아져서 다른 가입자의 수급권을 정해야 한다. 왜냐하면 한꺼번에 때려 넣잖아요. 다른 사람 것도 다 같이 있는데 얘 거 쏙 빼가면은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이 받을 때 힘들 수도 있다. 문제가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적립금 운용과 연금 계리가 곤란해진다. 요런 거를 들어서 이런 이유를 들어서 DB형은 아예 중도 인출 규정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중간 정산 외에 혹시 다른 방법이 있나요? 그러면 연봉 또는 기본금이 감소될 경우에 근로자 대표회의와 협의로 확정기여형 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로 전환하자. DC형으로 전환해버리면은 실질적으로 어때요? 별로 피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DC형으로 전환을 해라.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전세보증금, 근로자 또는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의 요용, 그 다음에 근로자의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 절차 결정을 받은 경우 퇴직연금 적립금의 50% 범위 내에서 담보대출을 받아라. 이런 퇴직급여법 제7조에 있다. 라는 얘기죠. 즉 중도 인출은 안 된, 중간 정산은 안 되는데 중간 정산 대신에 담보대출을 받아 50%. 그리고 두 번째로는 확정 기여형으로 바꿔. 이런 내용이죠. 바꿔라. 이런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중간 정산의 퇴직금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제가 이번에 퇴직금에 포함되는 연차 설명하다가 요것도 굉장히 많이 저한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DB형, DC형 뭐 이건 어떤 차이예요, 선생님? 이렇게 많이 물어보셔서 제가 전에 요번에 에듀파에서 강의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조금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요거는 이제 에듀파에서 강의한 공동주택하고 집합건물 회계 직무 강의의 내용이고요. 안에 있는 내용이에요. 보시고 싶으신 이거를 듣고 싶으신 분들은 에어클래스에서 확인하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다정한 댓글은 다음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되고요. 제가 최대한 조금 쉽게 설명한다고 설명을 했는데 여러분들한테 이해가 좀 잘 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궁금해요. 여러분이 이거를 정말 이해를 하고 계시는지 이해를 못 하시고 계시는지 어떤 게 어려우신지 궁금하니까요. 그 내용을 내가 이해했다 혹은 내가 이해하지 못했다 이게 궁금하다 이런 거는 글 올려주세요. 예,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내일은 더 행복하시고요. 제 목소리가 빨리 좀 나와서 조금 더 좀 낭낭한 목소리로 낭낭하지 않나요? 조금 더 낭낭한 목소리로 여러분을 찾아뵙고 싶네요. 행복하시고요. 제가 열심히 지금 또 책을 쓰고 있는데 작년부터 쓰고 있었는데 계속 못 써가지고 지금 시간이 너무 안 돼가지고 제가 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에 뵙겠습니다. 행복하세요.